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매우 많은 지역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가 반드시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곧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대만은 그 일부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법은 내가 정하고 남들은 따라오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늘 대만이 자신들의 떼어낼 수 없는 영토이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 통일하겠다고 말합니다.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에 대해서는 그곳이 티베트에 속하고 티베트는 중국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1962년에 점유했는데 중국은 지금도 인도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센카쿠 열도 역시 일본 영토이지만 중국은 그것이 대만에 속한다고 하고 대만은 또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중국의 것이라는 식이지요. 논리 전개가 참으로 매끈합니다. 지들 지도에서 곧바로 고속도로라도 뚫릴 기세입니다. 도클람과 부탄의 일부에서도 중국은 부탄과의 현행 국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팔 훔라의 일부 역시 중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주권에 속하는 황사와 창사, 곧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에 대해서도 중국은 그것이 자기들의 역사적 영토라고 주장하며 베트남과 여러 나라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타지키스탄의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약 1158제곱킬로미터를 중국에 양보했고 중국은 그곳 역시 자국 영토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일부 역시 옛 국경을 부정하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지금 중국은 최소 8개 국가와 2개의 실질 자치지역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셈입니다. 목록은 점점 길어지고 틀린 사람은 언제나 남들 뿐이라는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세계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크든 작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베이징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이 원칙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대만을 승인하는 국가는 중국이 곧바로 단교합니다. 공식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라고 부르면 경제보복을 당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에 리투아니아가 단지 이 문제로 중국의 전방위 제재를 맞았습니다. 간판에 한 글자만 달라도 지갑이 곧장 얼어붙는 교훈이었지요.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국제사회가 일본을 규탄하고 중국을 보호하라고 요구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상할까요? 이 이야기의 우스꽝스러움은 베이징이 바라는 국제질서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만은 절대적 불가침인데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보는 언제든 분쟁이고 잘못이며 도발로 취급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이라 우기며 책임은 남에게 미는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폭격 소리는 늘 민간인의 귀에 먼저 꽂히지요. 그래서 베이징은 전 세계가 하나의 중국을 철저히 존중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주변 수많은 국가의 주권과 현상을 존중하지 않거나 서서히 깎아내리려 듭니다. 인도, 부탄, 베트남, 일본, 네팔의 주권을 마음대로 부정하고 지명 바꾸기, 지도 출판, 도로와 섬을 만들고 군대를 들이밀며 그걸 역사적 정의 혹은 평화적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평화가 그렇게 쉬웠다면 러시아도 키이우에 꽃다발을 들고 갔겠지요. 현실은 전차가 먼저 갔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 포츠담 회의와 카이로 선언을 들며 대만이 중국에 반환되었고 부정할 수 없는 국제질서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제법, 곧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IS에 근거한 상설중재재판소 PCA의 2016년 남중국해 판정이 중국의 구단선을 부정하자 그것은 불리한 불법 판정이라며 불참과 거부로 일관합니다. 딱 2개의 자를 들이대고 결론은 늘 하나인 셈입니다. 중국은 권리는 최대한, 책임은 최소한인 세계를 원합니다. 마오닝의 발언은 그래서 불쾌할 만큼 우습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웃의 영토에 끊임없이 손을 뻗고 대만을 포위 군사훈련으로 압박하고 센카쿠와 남중국해에 함정과 전투기를 들이밀고 대만과 교류하는 나라에는 경제 보복을 가합니다. 반면 일본은 요나구니에 자국 영토 방공 미사일을 배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그것을 존립 위협으로 보고 집단 자위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간단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오닝의 담론 속에서 일본은 재난의 불씨를 되살리는 가해자이고 중국은 평화를 지키는 피해자이자 전후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라 합니다. 누구든 최소한의 객관을 유지한다면 이 모순을 바로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거울은 자기 집에서 먼저 깨진다는 걸 잊은 듯합니다. 마오닝이 국제사회에 일본을 우려하고 규탄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은 국제 혹은 국제 질서를 중국의 해석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한다는 사고를 드러냅니다. 베이징식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거나 바로 옆에서 자위적 조치를 취하면 즉시 긴장고조, 군국주의, 역사의 후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그랬듯 용어만 화려할 뿐 포탄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의 중국을 협박과 제재의 도구로 쓸수록 그것은 압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됩니다. 왜 전 세계가 그 원칙을 순순히 따라야 하는가? 정작 그 원칙을 쓰는 당사자는 얼마든 타국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하나의 중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개념은 베이징이 말하듯 간단치 않습니다. 현실에서 하나의 중국은 서로 다른 셋의 버전이 있습니다. 첫째, 베이징의 해석은 오직 하나의 중국, 대만은 신성한 영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입니다. 베이징과 관계를 맺으려면 타이베이와의 외교를 모두 끊어야 하며 이른바 대만 독립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대만 문제는 철저히 중국의 내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국에게 하나의 중국은 정권의 정당성과 직결된 생존의 토대이며 대만이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전략적 실패입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선진국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입장을 기록하거나 존중한다고 말할 뿐 그것을 법적 사실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대만과 경제 기술 협력을 유지하고 방위 지원을 제공하며 해협에서의 무력 사용에 반대합니다. 애매모호한 외교 공식으로 안정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말은 절제하고 실무는 두텁게, 전쟁만은 피하자는 취지입니다. 셋째, 대만에게 하나의 중국은 국제기구 가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며 정식 조약 체결을 어렵게 하고 베이징이 반분리주의를 빌미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시적 위협입니다. 오늘 다수 대만 시민은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독립도 통일도 선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강경해질수록 통일이라는 생각은 더 멀어집니다. 가까이 다그칠수록 사람 마음은 멀어진다는 단순한 이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이제 하나의 중국 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베이징이 그것을 군사적 압박의 정당화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현상 유지와 항행의 자유, 대만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것이 외교적 약속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이 오랜 세월 지속될까요? 안보와 경제, 지역 안정의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마저도 흑백을 가르는 선언 대신 전략적 모호성을 택합니다. 만약 내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일제히 대만은 중국과 분리된 독립국가라고 선언한다면 베이징은 벼랑으로 몰리고 중국 지도부는 국내에서 엄청난 압력에 직면할 것입니다. 체면도 잃고 대만도 잃는 국면에서 무력 사용의 위험은 급증합니다. 미일 연합이 개입하면 대규모 전쟁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여러 나라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지도 동시에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를 유지하며 중국의 입장을 인정한다고만 하고 한편으로는 베이징과 거래하고 한편으로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합니다. 전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도된 모호함입니다. 정치인들이 밤에 잠을 자려면 때로는 회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지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이며 인구 억 단위의 거대 시장이자 세계의 공장, 원재료의 공급처이자 조립 수출의 중심지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심지어 아세안도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중국에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공급망은 화남과 화동의 공장과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대만이나 티베트,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고 정면으로 맞서자고 말하면 먼저 반대하는 쪽은 언제나 기업과 투자은행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 실업, 인플레이션, 공급망 단절에 직면하고 전자부터 전기차,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이 중국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문제를 보지만 그 대가를 지금 당장 치를 준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살짝 비판하면서도 거래는 이어가고 시간을 벌어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의존도를 천천히 낮추려 합니다. 한 번에 확 끊기에는 주가가 먼저 떨어지니까요. 민주국가에는 언제나 인권과 국제법을 중시하며 중국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진영과 성장과 일자리, 군사적 위험 회피를 우선하는 실용진영이 공존합니다. 정부는 결국 타협합니다. 입으로는 깊은 우려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계약서를 씁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의 눈에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눈에는 지나치게 강경해 경제가 흔들리면 민생이 무너지고 자신의 임기도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호함을 선택하여 도덕적 충돌을 미래로 유예합니다. 러시아의 전쟁도 처음엔 경제가 먼저라며 눈 감은 나라들이 있었지요. 그러다 미사일이 주택가에 떨어지자 갑자기 도덕이 깨어났습니다. 늦었지만 깨어난 것이 다행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글로벌 규모의 대출 신용 제공의 거대한 행위자입니다.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의 에이드 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공적 금융기관은 220조 달러에 달하는 대출과 원조를 20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 약속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으로 중국은 다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 최대의 양자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변화는 2000년부터 2023년 사이 중국의 대출 상당 부분이 저소득 하위 중소득국에서 중상소득과 심지어 선진경제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학계평가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무렵 중국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를 뛰어넘어 특히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최대 공적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다수 부채는 완전하게 보고되지 않아 실제 부채는 공식 수치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숨은 빚은 늘 계약서의 작은 글씨처럼 뒤늦게 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베이징은 국영은행과 국부펀드,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심지어 선진 경제에도 돈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투명한 빈곤 감축 안정 목적의 대출과 달리 중국의 다수 대출은 순수 경제 논리를 넘어 영향력 도구로 설계되어 의존을 만들고 때로는 채무국의 입을 막습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이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빌려줍니다. 그들의 이자는 정치적 권력입니다. 왜 중국 자금은 구속의 도구가 될까요? 첫째, 중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합니다. 대로, 항만, 철도, 댐 같은 인프라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상환 불능에 빠지면 베이징은 부채 조여들기를 통해 항만 운영권, 자원 우선권, 외교적 양보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빚의 덫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대출 계약은 비밀이라 국민은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정부가 빚을 내고 국민은 세금과 자원, 전략적 양보로 갚습니다. 셋째, 중국은 대출을 정치적 조건과 묶습니다. 대만을 승인하지 말 것, 신장과 티베트, 홍콩 문제에서 중국을 비판하지 말 것, UN 표결에서 중국을 지지할 것 같은 요구입니다. 부채 잔액이 클수록 외교 음량은 작아집니다. 마이크가 빚의 무게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스리랑카는 한반토타항 운영권을 99년 동안 넘겨야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파경제회랑 CPES로 에너지와 금융 안보에서 베이징 의존을 심화시켰습니다. 라오는 전략철도의 운영권을 중국에 양도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부채 경감을 위해 1,100여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할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광산과 자원 채굴권을 제공해 부채를 갚아야 했습니다. 군대 없이도 부채만으로 문은 스스로 열립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대출이 중국 내 중대한 인권 침해 앞에서 채무국의 침묵을 사버린다는 점입니다. 신장에서 위구르인이 대규모로 구금되고 강제노동과 종교 탄압이 벌어지고 티베트에서 문화와 종교가 강하게 통제되며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자유가 짓눌리는 문제를 채무국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남중국해와 인도양, 태평양 문제에서도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일부 이슬람권 국가는 신장 문제에서 중국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채가 이미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건부 침묵이며 신용을 통한 강제 권력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인간의 비극을 증명하듯 침묵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값싼 침묵은 나중에 비싼 대가가 되지요. 한 나라가 중국의 돈을 빌리고 중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중국이 운영하는 인프라를 쓰고 비밀 계약에 묶이면 자율과 독립된 목소리, 스스로 지켜온 가치가 약해집니다. 빚에 덧친 항만과 철도, 자원만이 아니라 목소리를 빼앗고 더 멀리 가서는 가치의 방패까지 벗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 부채의 포로일까요? 먼저 미국은 기술적으로 중국에 대한 채무가 있지만 중국이 부채로 미국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와 금융 군사 기술 역량이 너무 크고 달러 USD의 지위와 미국 금융 시스템은 미국을 규칙을 쥔 손, 곧 칼자루를 쥔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중국이 시장과 공급망, 국채라는 지렛대를 쥐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미국을 인권이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침묵하는 채무자로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매우 높아 국내 총생산의 230%를 넘습니다. 하지만 그 부채의 88%는 일본 국민이 보유합니다. 핵심 보유자는 일본은행 BOJ와 일본의 상업은행, 보험사, 국내 금융기관입니다. 본질적으로 일본은 자신에게 빚진 나라이지 중국이나 국제통화기금, 타국에 무분별하게 빚을 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순채권국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533조 엔을 넘어 약 3조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여러 해 연속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2024년에는 일부 통계에서 독일이 앞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빚으로 미국과 일본의 목을 틀어주지 못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과 군사에서 미일 동맹의 힘에 중국이 오히려 의존을 피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은 미일 동맹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오랜 세월 두 개의 영향력 확장 도구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중국으로 베이징과 거래하려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라고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액의 대출과 투자로 경제적 의존을 키워 많은 나라가 베이징에 맞서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두 도구는 동남아와 남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본과 시장, 투자가 필요한 나라는 외교적 조건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인권이나 영토 압박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두 도구로도 묶지 못하는 나라가 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입니다. 이것이 베이징을 특별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또 아이러니합니다. 과거 중국은 일본의 공적 개발 원조 ODA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거꾸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제에서 중국 관영 매체의 격앙된 반응도 이해가 됩니다. 이름 붙이자면 상시적 강박, 곧 계속되는 집착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세계정세해부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